남성분들, 오늘 밤도 또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가실 예정입니까? 잠을 자다가 갑자기 허리를 세우고 불 꺼진 방 안에서 더듬으며 문을 찾고 겨우 화장실에 도착했는데도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그 답답함. 마치 좁아진 문틈 사이로 물이 억지로 빠져나오는 것처럼 힘을 줘도 가늘게 나오고 다 나온 줄 알았는데도 잔뇨감이 남아 계속 찝찝한 그 느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조금 불편한 것뿐이야.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전립선이 굳어가고 있다는 분명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무시할 경우 염증, 석회화, 배뇨장애, 발기력 저하를 넘어 전립선암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남성 빈뇨와 전립선 건강을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제 앞에 앉았던 수많은 환자들은 처음에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참고 살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립선은 침묵하는 장기입니다. 한번 나빠지기 시작하면 소리 없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고 깊게 기능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돌처럼 굳어버려 다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때는 약도, 시술도, 수술도 만족스러운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밤에 화장실 몇 번 가는 게 뭐가 문제야. 하지만 그 몇 번을 위해 당신은 잠을 깊게 잘 수 없고 몸은 회복되지 않으며 다음날 하루 종일 피로, 무력감, 집중력 저하를 느낍니다. 여기에 더해 사람은 본능적으로 언제 소변이 마려울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도, 모임에 나가도, 여행을 가도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외출 자체를 점점 피하게 됩니다. 몸뿐 아니라 삶의 자신감과 존엄성 자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환자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초등학교 교사로 살아오고 정년 퇴직 후에도 마을에서 존경받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그를 부축해 제 진료실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의 어깨는 축 내려가 있었고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그는 작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요즘 사는 게 부끄럽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소변이 언제 마려울지 몰라 마음이 조급하고 손주들과 눈을 마주치기도 어렵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의 문제는 단지 전립선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삶의 품격이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립선 건강은 단순히 배뇨 기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엄성의 문제,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의 문제, 그리고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절대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됩니다. 그러나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전립선은 완전히 죽은 기관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는 기관입니다. 혈관, 근육, 신경을 되살리고 전립선 내부에 고여있던 오래된 분비물을 배출하여 전립선이 다시 부드럽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다면 당신의 밤은 다시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약, 수술, 고통 없이 전립선을 20, 30년 젊게 되돌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영상을 끄느냐 아니면 계속 보느냐에 따라 당신의 앞으로 10년, 20년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준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온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따뜻했고 동료들에게는 신뢰받았으며 가족들에게는 자랑스러운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늘 당당했습니다. 아침에는 정장을 차려입고 학교로 나가고 아이들의 인사를 받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삶.
그는 자신의 삶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은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는 움츠러져 있었고 눈빛은 흐릿했고 표정은 자신감이 사라진 채 굳어 있었죠. 그의 아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장님, 아버지가 요즘 거의 잠을 못 주무십니다. 1시간 간격으로 화장실을 가세요. 그런데 정작 화장실에 가면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서 한참을 서 계십니다. 얼마 전에는 가족 여행을 갔다가 소변이 급해져서 도중에 버스에서 뛰어내릴 뻔했어요. 그 이후로는 어디 나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세요. 그 말은 그저 설명이 아니라 아버지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잠시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부탁하고 김민준 씨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그는 천천히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요즘 사는 게 부끄럽습니다. 그 말은 마치 오래된 나무가 갑자기 금이 가듯 조용하지만 깊게 울리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밤마다 소변 때문에 잠을 설치고 낮에는 혹시 소변이 마려울까봐 밖을 못 나갑니다.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것도 두렵고 손주들이 놀자고 달려오면 그저 웃어주기만 할 뿐 몸을 움직일 자신이 없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더니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이 뚝하고 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가족을 지키는 기둥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제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밤에 일어나 팬티가 젖어 있는 걸 보면 그 순간 정말 숨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의 아픔이 단지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소변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성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립선 문제는 단순히 배뇨 장애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을 지탱하는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한 남자가 스스로에 대해 갖는 마지막 자부심이 무너질 때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조용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이 문제는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몸의 신호이고 지금 이 신호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면 상황은 반드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약했지만 그 안에는 아주 희미한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전립선은 죽어가는 기관이 아닙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관입니다. 전립선은 근육, 혈관, 신경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다시 부드러움을 되찾고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약이나 수술이 아닙니다. 몸이 지닌 본래의 회복 능력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포기에서 희망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작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전립선 건강 회복은 의사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의 삶과 마음이 함께 움직여야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다시 나아질 수 있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환자분.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저 방치된 것뿐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날 그의 눈에는 아주 작지만 분명한 빛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회복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전립선은 우리 몸속 깊은 곳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는 아주 작은 기관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 전립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문제가 생기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전립선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고 문제가 이미 심각해진 뒤에야 병원 문을 두드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전립선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왜 나이가 들수록 소변이 시원하지 않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삶의 질을 무너뜨리는지 의학적으로, 그러나 쉽게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이 지나가는 길, 즉 요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즉, 전립선이 조금만 부어도, 단단해져도, 염증이 생겨도 소변의 길이 좁아지고 흐름이 약해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을 주면 나와. 그래서 괜찮아. 하지만 억지로 힘을 주는 순간 방광은 점점 지치고 약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힘을 줘도 나오지 않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전립선이 커지고 굳어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전립선 내부에 오래된 전립선액이 계속 쌓이기 때문입니다. 전립선은 끊임없이 액을 만듭니다. 하지만 배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액은 내부에서 계속 고여 탁해지고 점성이 높아지고 염증을 유발하는 성분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변화된 액은 전립선 내부의 세포를 공격하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며 조직을 굳어지게 만드는 석회화를 촉진합니다. 이 과정은 아주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당장 고통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전립선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빠집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소변 줄기가 가늘어집니다. 둘째, 소변이 금방 마려워집니다. 셋째, 밤에 2~3번, 어떤 분은 4~5번씩 깨게 됩니다. 넷째,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기 때문에 잔뇨감이 남습니다. 다섯째, 시간이 지나면 발기력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왜 발기력까지 영향을 받을까요? 전립선 주변에는 발기를 관장하는 신경과 혈관이 매우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립선이 부어오르고 딱딱해지면 그 신경과 혈관을 압박하게 되고 혈류가 줄어들어 발기가 약해집니다. 즉, 배뇨 문제와 발기 문제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뿌리에서 시작됩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는 한 달 평균 사정 횟수가 21회 이상인 남성은 4할 7회만 하는 남성에 비해 전립선암 위험이 33% 낮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배출이 전립선을 청소하고 유지하는 유일한 자연 정화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전립선을 저수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맑은 물은 계속 흘러야 맑고 가두면 썩습니다. 그런데 많은 남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사정 횟수가 줄어드니 전립선 내부는 비워지지 않은 채 계속 쌓이고 고이고 변질되어 염증, 비대증, 석회화, 암 단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명확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화장실에서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라고 서 있는 남성들의 몸속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전립선 내부의 오래된 액을 부드럽게, 규칙적으로, 완전하게 배출해준다면 전립선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전립선 세포는 완전히 죽지 않은 이상 혈류와 산소 공급이 회복되면 조직의 부드러움과 기능을 되찾습니다. 다시 말해, 전립선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 급하게, 자극을 강하게 하면 오히려 상태는 더 악화합니다. 전립선을 살리는 것은 힘이 아니라 이완, 속도가 아니라 리듬, 기술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전립선 저수지의 수문을 어떻게 안전하게, 자연스럽게, 효과적으로 열어 전립선을 20년 이상 젊게 되돌릴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진짜 회복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우리는 전립선이 왜 굳어지고 왜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지, 왜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자신감까지 무너지는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어떻게 전립선을 되살릴 것인가?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약을 떠올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수술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2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가장 확실하게 깨달은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전립선을 살리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억지로 넓히거나 깎아내는 치료가 아니라 전립선 내부의 오래된 분비물을 완전히 부드럽게 규칙적으로 비워주는 것입니다. 전립선은 저수지와 같습니다. 물이 흐르면 맑아지고 고이면 썩습니다. 따라서 전립선 회복의 핵심은 수문을 여는 것, 즉 완전한 배출입니다. 그러나 이 배출은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됩니다. 강한 자극, 조급함, 빠른 속도는 전립선을 더 긴장하게 만들고 더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버립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과정은 속도도 힘도 억지도 아닙니다. 이완, 호흡, 부드러움, 그리고 리듬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몸을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우선 환경이 중요합니다. 몸이 따뜻하고 마음이 긴장하지 않을 때 전립선과 골반 근육은 가장 부드럽게 풀립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시간은 따뜻한 샤워 직후입니다. 물의 온기가 혈관을 열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조용하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공간.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편안한 자세 역시 결정적입니다. 허리를 세우고 억지로 집중하려 하면 골반 바닥 근육에 긴장이 생깁니다. 가장 좋은 자세는 반쯤 기대어 눕는 자세, 소파에 몸을 기댄 상태나 침대에서 상체를 30도 정도 세운 자세입니다. 이때 무릎 아래 작은 쿠션을 놓으면 배와 회음부의 긴장이 훨씬 더 잘 풀립니다. 몸이 이완되는 순간 전립선은 마치 굳어있던 문이 천천히 열리듯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자극의 방향입니다. 많은 분들은 성기의 끝만 자극합니다. 하지만 전립선을 되살리고 오래된 분비물을 부드럽게 배출하려면 성기의 뿌리와 회음부까지 함께 이완시켜야 합니다. 회음부는 고환과 항문 사이의 부드러운 부분입니다. 그 바로 안쪽에 전립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위를 손바닥과 손가락으로 강하게가 아니라 천천히 따뜻하게 눌렀다가 풀어주는 방식으로 마사지해 주십시오. 마치 꽁꽁 언 땅을 녹이듯이 서두르지 마십시오. 몸이 열리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10분. 이 시간은 전립선이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급하게 끝내려 하면 몸은 다시 닫힙니다. 하지만 천천히 리듬을 따라가면 몸은 스스로 문을 엽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사정감이 몰려올 때 바로 그 순간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멈추고 길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그 감각이 가라앉기를 기다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절 기술이 아닙니다. 전립선 주변의 혈관과 신경이 긴장해서 이완으로 바뀌는 전환점입니다. 그 감각이 부드러워지는 순간 다시 천천히 리듬을 이어가십시오. 이 과정을 2번 또는 3번 반복한 후에 자연스럽게 사정이 이루어지면 전립선 내부는 훨씬 더 완전하게 비워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쾌락이 목표가 아니라 완전한 배출이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정 후에는 케겔 근육을 가볍게 조여주는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소변을 참는 것처럼 항문을 10초간 조였다가 풀기. 이 동작을 10번 합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전립선 내부에 남아있을 수 있는 잔여 분비물을 부드럽게 짜내고 다음 회복을 위한 골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전립선 회복의 완성 단계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과정은 절대로 부끄러운 행위가 아닙니다. 은밀함이 아니라 건강을 되살리는 의학적 자기관리입니다. 전립선 회복은 의사가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약도 일시적입니다. 수술은 마지막 선택입니다. 그러나 몸은 스스로 되돌아갈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을 열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전립선은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렇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이 회복이 더 강해지고 오래 유지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든 회복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는 멀어질 뿐입니다. 전립선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립선을 되살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 즉 부드럽고 완전한 배출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 있습니다. 이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들거나 심한 경우 오히려 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금까지의 어떤 설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당신의 회복 속도를 결정합니다. 그 남성분들 중에는 빨리 낫고 싶다, 효과를 금방 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너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립선은 힘을 주면 닫히고 이완하면 열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자분은 처음 이 회복법을 알게 된 후 하루에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마치 숙제를 하듯 의무감으로 조급하게.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몸은 더 경직되었고 전립선 주변 근육은 오히려 더 긴장했습니다. 마음에서도 압박감이 생기면서 발기력까지 더 약해졌습니다. 전립선 회복에서 욕심은 독입니다. 일주일에 2세 3회, 몸이 따뜻하고 마음이 편안한 순간에 부드럽게, 천천히. 이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부분은 윤활제 선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어떤 분들은 집에 있는 로션이나 크림 혹은 비누 거품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립선과 요도에 치명적인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화학 성분이 피부를 자극하고 요도 안쪽 점막에 손상을 입히면 소변 볼 때 극심한 통증과 화끈거림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염증은 전립선 회복 속도를 몇 배나 늦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무향의 수용성 윤활제 또는 순수한 식물성 오일만 사용해야 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약국에 가서 구입하십시오. 이 작은 선택 하나가 당신의 회복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매우 조용하지만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통증입니다. 뻐근함, 묵직함, 뜨끈함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전립선과 주변 조직이 깨어나는 과정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 참기 어려운 화끈거림, 고열, 오한, 몸살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능 회복 과정이 아닙니다. 염증이 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는 즉시 멈추고 회복을 쉬어야 합니다. 조금 쉬고 몸이 안정되면 다시 천천히 이어가면 됩니다.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은 강함이 아니라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잘못된 용기입니다. 진짜 강함은 몸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마음입니다. 전립선 회복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걷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소평가하지만 걷기는 전립선에 가장 자연스럽고 순한 자극을 줍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2.30분, 조금 숨이 찰 정도의 속도로 걷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걸을 때 골반 바닥 근육이 리듬 있게 움직입니다. 이 리듬은 전립선 주변 혈류를 부드럽게 자극하여 회복 속도를 빠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혼자가 아니라 배우자와 함께 걸어보십시오. 걷는 사람은 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같이 풀립니다. 함께 걷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웃는 것. 이것이 전립선 회복을 단순히 치료 과정이 아니라 삶을 되돌리는 과정으로 만들어줍니다. 전립선은 혼자 싸우는 기관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 생활 습관, 일상의 속도와 함께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과정을 겪고 있는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길은 이미 수많은 남성들이 걸어왔고 그들은 모두 말합니다. 천천히 가면 반드시 좋아진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회복이 일시적인 변화로 끝나지 않고 평생 유지되는 힘으로 자리 잡기 위해 가정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과 삶을 되찾은 남성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되돌아가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환합니다. 전립선의 회복은 결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남성의 몸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몸이 아니라 자신감이고 그 다음은 가정의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몸이 다시 회복되는 순간 가장 먼저 피어나는 것도 자신감이며 그 다음에 되찾게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전립선 회복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특히 오랜 시간을 함께 걸어온 아내와의 동행은 이 회복에 놀라울 만큼 큰 힘을 발휘합니다. 사실 많은 남성들은 전립선 문제를 아내에게조차 말하기 어려워합니다. 부끄럽고 초라해 보일까 두렵고 혹시 아내가 실망할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오해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강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진심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 걸으려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은 오히려 두 사람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지만 진실된 고백은 두 사람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줍니다. 남성 여러분,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여보, 나 요즘 소변 때문에 잠을 잘 못 자. 조금 힘들어. 근데 고치고 싶어. 너와 오래 건강하게 있고 싶어. 이 말 한마디는 어떤 약보다, 어떤 치료보다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 속에는 나는 당신과 삶을 계속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남편이 말했을 때 단 한마디면 됩니다. 여보, 같이 해보자. 이 말은 남편이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돌리는 열쇠가 됩니다. 이제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전립선 회복 생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1. 저녁마다 20에서 30분 걷기 부부가 손을 잡고 동네를 한 바퀴 천천히 도는 것. 이것은 골반 바닥 근육에 가장 순하고 강한 자극을 줍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함께 걷는 그 시간이 회복입니다. 2. 전립선에 좋은 식탁 만들기 토마토, 두부, 아마씨, 올리브 오일, 미역국. 크고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작게, 꾸준히가 핵심입니다.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3. 잠들기 전 따뜻한 찜질 10분 아랫배와 회음부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것만으로 혈류가 부드럽게 열리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4. 케겔 운동 10회, 그 3세트. 소변 참는 느낌으로 10초 조였다가 10초 풀기. 이 단순한 근육 운동은 발기력과 배뇨 기능을 다시 되살리는 가장 강력한 기초 체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서로에게 말하는 방식입니다. 잔소리는 마음을 닫게 합니다. 조용한 응원은 마음을 엽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해준다면 어떨까요? 여보, 요즘 좀 나아진 것 같아. 정말 잘하고 있어. 당신이 자랑스러워. 남자는 이런 말을 들을 때 몸뿐만 아니라 영혼이 회복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68세 남성은 전립선 문제로 인해 밤마다 5번씩 깼고 외출도 두려워졌습니다. 그는 스스로 초라해졌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아픈 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아픈데도 버티고 살아가는 게 더 용기 있는 거야. 나는 당신이 자랑스러워.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그는 다시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그는 밤에 한 번만 깨게 되었고 다시 손주들과 공원에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회복은 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당신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오늘도 이 문제를 혼자 견디며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당신 자신과 당신의 삶, 그리고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위해 되돌아가는 걸음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당신의 남은 인생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이가 70대를 지나고 80대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남은 삶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예전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노후가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고 내 몸과 마음이 예전과 다르다는 사실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느끼게 되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먹는 건 괜찮아. 그런데 불편해지는 건 두려워. 사실 이 말 속에는 우리가 모두 공유하고 있는 깊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아직 걷고, 먹고, 씻고, 화장실 다녀오는 일들도 큰 문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천천히 바뀌다가 어느 순간 한 번에 달라지곤 합니다. 걸음이 조금 느려지고 계단이 갑자기 가파르게 느껴지고 밤중에 일어나 화장실을 가는 일이 점점 힘들어질 때 우리는 내가 정말 나이 들었구나 하고 실감하게 됩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잘 듣는 사람은 노년이 편안해지고 무시한 사람은 갑작스럽게 어렵고 불편한 시간을 맞이하게 되지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년의 삶은 운이 아니라 준비라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남은 인생의 질을 가른다고. 실제로 75세가 지나면 절반이 넘는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즉, 지금의 나와 10년 뒤에 나는 같은 사람이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나만의 속도로 산책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친구를 만나고 웃으며 하루를 보냅니다. 반면 누군가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집 안에서도 넘어질까 두려워하며 혼자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불안해집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서 생길까요? 운일까요? 체질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지금부터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집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 누구와 어떻게 지내느냐. 이 작은 것들이 모여 건강한 노년과 의존적인 노년을 나누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노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숨을 쉬듯이, 계절이 바뀌듯이 우리 인생도 흐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일본의 한 노년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은 젊은 시절의 연장이 아니라 지금의 내가 쌓아온 마음의 결과다. 즉, 노년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태도, 선택, 습관이 나의 5년, 10년 뒤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바로 내가 앞으로도 스스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지입니다. 걷고, 씻고, 일어나고, 눕고, 밥을 먹고, 화장실에 가는 가장 기본적인 일상. 이 기본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존엄한 노년입니다. 남에게 폐 끼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내가 살고 싶은 집에서 내가 선택한 방식으로 사는 삶. 이것이 많은 어르신들이 말하는 행복한 노후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두려움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노년의 삶을 지켜주는 8가지 핵심 원칙을 하나씩 배워갈 것입니다. 무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숨에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조금씩, 그러나 꾸준하게. 여러분의 남은 삶이 불안이 아닌 평온으로, 외로움이 아닌 따뜻함으로, 의존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지금부터의 시간은 여러분의 인생 후반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천천히 가라앉히고 편안한 자세로 계속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노년이 편안하고 안전하기 위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집입니다. 평생 살아온 익숙한 공간이라고 해서 항상 편안하거나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넘었던 문턱이 70대 이후에는 넘어짐의 시작이 되고 맨바닥에 흐르던 물 한 줄기가 어느 순간 큰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년의 삶은 집안 구조가 결정한다고. 집이 안전하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몸과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기초가 단단해집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곳은 집 밖이 아니라 집 안입니다. 외출해서 큰 사고가 날 것만 같지만 실제 데이터는 다릅니다. 통계에 따르면 노년층 낙상사고의 절반 이상이 욕실, 주방, 침실, 복도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욕실은 미끄러운 바닥, 비누거품, 젖은 물기 때문에 작은 실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넘어져 골절이 생기면 회복까지 몇 달이 걸리고 그 시간 동안 몸은 더 약해지고 다시 걷는 힘도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한 번의 낙상은 단순한 부상이 아니라 일상 기능이 무너지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내 집을 다시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살던 대로 사는 집이 아니라 나의 몸을 지켜주는 집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욕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고 샤워 공간이나 변기 옆에는 견고한 손잡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작은 손잡이 하나가 넘어질 수 있는 순간을 붙잡아주고 혼자서도 씻고 사용할 수 있는 자립의 힘을 유지시켜줍니다. 또한 씻을 때 서서 버티지 않아도 되도록 샤워 의자를 두는 것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앉아서 씻는 것만으로도 허리, 무릎, 다리에 주는 부담이 줄어들고 넘어질 위험도 크게 줄어듭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처음엔 그 정도는 아직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면 훨씬 편하고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나약해진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보호하는 지혜입니다. 집을 고를 때나 이사를 고려할 때도 계단이 많은 집은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됩니다. 무릎과 관절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1층 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가 훨씬 안전하고 편안한 선택입니다. 출입구가 넓고 복도나 방 사이에 문턱이 없는 구조,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마감된 공간, 밤에도 발걸음이 안전하도록 은은하고 부드러운 조명이 배치된 집. 이것이 바로 나의 몸을 이해하는 집입니다. 특히 조명은 노년의 안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눈은 어두운 곳에서 더 느리게 초점을 잡고 물체의 윤곽도 또렷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도, 침실, 화장실 입구에 간접 조명을 설치해두면 밤에 화장실을 가더라도 불을 환하게 켜지 않아도 되고 눈부심 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거운 냄비는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올리기 어렵게 느껴지고 높은 선반은 팔을 뻗은 순간 균형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음식 조리대는 앉아서 사용 가능한 높이로 조정하고 자주 사용하는 식기와 조리 도구는 허리와 눈높이 사이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불편함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낼 수 있는 힘을 지키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중요한 사실을 놓칩니다. 안전한 집은 보호가 아니라 자유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넘어질까 걱정되지 않는 집, 밤에도 편안히 움직일 수 있는 집, 스스로 씻고, 먹고, 정리할 수 있는 집은 결국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공간입니다. 누군가의 손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힘의 시작이 바로 집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조용히 권합니다. 오늘 저녁 잠들기 전 집안을 천천히 한 바퀴 둘러보세요. 습관처럼 보이던 구조들이 노년의 삶을 지켜주는 기둥인지 아니면 위험의 씨앗이 될 수 있는지 바꾸는데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작은 장치를 더하고 나의 몸을 이해해주는 공간을 만드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남은 삶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집은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내가 오래 머무르게 될 마지막 무대입니다.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 건강입니다. 돈도, 집도, 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의미를 잃습니다. 건강이 곧 행복이다 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70대 이후의 삶은 몸 상태에 따라 자유로운 노년이 되거나 의존적인 노년으로 갈리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큰 병 없이 살아왔으니 나는 괜찮겠지. 하지만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변화와 신호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 한꺼번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평지 걷는 것이 아무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조금만 걸어도 허리가 당기고 숨이 차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무겁고 관절이 뻣뻣하거나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고 중간에 자꾸 깨는 변화들. 이런 것들은 단순 피로나 노화가 아니라 몸이 조용히 보내는 경고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늦지 않았을 때 알아차리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잃은 후에 되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 근력 유지 나이가 들수록 가장 빠르게 줄어드는 것이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몸을 지탱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며 넘어진 후에는 회복하는데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해집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근육량이 매년 자연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일부러 지켜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거운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바로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 호흡에 맞게 천천히, 꾸준히. 매일 걷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 걷는 사람은 1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몸을 가지게 됩니다. 건강을 지키는 두 번째 방법. 올바른 식사. 나이가 들면 식사량이 줄고 음식을 대충 해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일수록 영양은 더 중요해집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이 필요하고 뼈를 지키려면 칼슘과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다음 음식들을 의식적으로 챙겨보세요. 달걀, 두부, 콩, 생선, 요구르트나 치즈, 쌈채소, 브로콜리, 시금치, 바나나, 사과, 귤 같은 소화 쉬운 과일, 그리고 중요한 사실. 너무 짜게, 너무 맵게, 너무 기름지게 먹는 식습관은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듭니다. 자극적인 맛은 잠깐의 만족은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몸에 부담만 쌓입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에 재료를 공급하는 일입니다. 좋은 재료를 넣으면 몸은 그만큼 더 잘 버팁니다. 건강을 지키는 세 번째 방법. 잠의 질 유지.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얕아지고 쉽게 깨게 됩니다. 하지만 수면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으며
우울감도 더 쉽게 찾아옵니다. 따라서 다음을 실천해 보세요. 밤늦게 스마트폰 보지 않기. 저녁 늦은 시간 과식하지 않기. 따뜻한 물로 가볍게 샤워 후 잠들기. 낮잠은 20분 이내로, 몸은 우리가 쉬어주면 회복할 줄 아는 똑똑한 존재입니다. 문제는 쉬어줄 시간을 주지 않는 데 있지요. 건강을 지키는 네 번째 방법. 사람과의 연결 은퇴 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약해집니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할 때도 있지만 지나치게 고립되면 우울감과 무기력함이 서서히 스며듭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은 건강관리의 일부입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함께 걸어보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일. 그 작은 행동들이 삶에 다시 생기를 되찾게 합니다. 지금의 작은 선택이 앞으로의 10년을 결정합니다. 몸을 돌본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내 삶을 내가 계속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걷고, 먹고, 씻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노년의 존엄입니다. 오늘 하루 단 10분이라도 내 몸을 위해 무언가를 해보세요. 그러면 내일이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내일이 쌓여 당신의 노년을 지켜줄 것입니다.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지켜내는 대화의 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지는 것처럼 마음도 쉽게 예민해지고 상처받기 쉬워집니다. 젊을 때는 조금 서운해도 금방 잊고 지나갔던 말들이 노년에는 오래 남고 마음을 흔들고 때로는 외로움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어떻게 말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노년의 대화는 단순한 말의 교환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다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부모님들은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잘해주려고 한 말인데 왜 자식은 서운해할까? 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부모의 조언은 사랑에서 나오지만 자식들은 때때로 그것을 간섭이나 잔소리처럼 느낍니다. 왜냐하면 자식들 역시 이미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고 자신만의 방식과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부모의 사랑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표현 방식이 바뀔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말을 줄이고 마음을 넓혀야 한다. 그래야 관계가 편안해진다. 이 말은 매우 단순하지만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말을 적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에 마음을 담으라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1. 먼저 들어주기. 우리는 평생 부모의 역할을 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것이 익숙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대화는 가르침이 아니라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이 힘든 이야기를 할 때 그건 내가 다 겪어본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말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이 말 한마디면 됩니다. 이 말은 자식을 어른으로 인정해주는 말이고 서로의 거리를 좁혀주는 따뜻한 다리입니다. 공감하고 인정하기.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도, 가치관도, 세상의 속도도 다릅니다. 하지만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누구의 삶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생각도 이해가 돼. 이 한 문장은 관계를 지켜주는 최고의 말입니다. 누군가를 설득하려 하면 마음은 닫히고 누군가를 이해하려 하면 마음은 열립니다. 부드러운 표현 사용하기. 대화는 칼이 될 수도 있고 부드러운 바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니? 대신 혹시 무슨 이유가 있을까? 그건 틀렸어. 대신 나는 이렇게 경험했어. 말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상대의 마음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 대화의 힘은 자식과의 관계뿐 아니라 동네 사람들, 친구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등은 사소한 말에서 생기고 평화 역시 사소한 말에서 시작됩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교회, 모임. 어디에서든 이런 장면은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다정하게 이야기하다가 누군가가 그건 아니지, 내가 맞아 라고 말하는 순간 대화는 논쟁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노년의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어떻게 서로 편안하게 지내느냐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중심에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평생 함께 살아오며 기쁨도, 슬픔도, 억울함도, 고생도 함께 했던 사람. 나이가 들수록 말이 없어도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존재. 젊을 때는 누가 더 많이 희생했는가, 누가 더 힘들었는가를 따졌다면 노년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작은 말 한마디의 힘이 더 커집니다. 오늘도 함께 있어서 고마워. 이 말은 노년의 사랑을 가장 따뜻하게 지켜주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의지가 되어주는 삶, 그것이 노년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말 한마디, 미소 한 번, 같이 걷는 10분, 따뜻한 찻잔 한 잔. 이 작은 것들이 모여 노년의 하루를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존엄을 지킵니다. 오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아주 작은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그 말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금보다 훨씬 더 평온하고 따뜻하게 바꾸게 될 것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경제적 안정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몸이 약해지더라도, 마음이 조금 흔들리더라도 돈이 있으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돈이 없으면 선택지는 하나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하지요. 돈이 행복을 주지는 않지만 불행을 막아주는 힘은 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의 의미가 더욱 깊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의 삶을 생각할 때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막연히 예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예상치 못한 응급 상황들. 이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무거운 짐이 되어 다가옵니다. 특히 75세 이후 스스로 움직이고 생활하는 능력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경제적 준비의 필요성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지요. 이 시기 가장 슬픈 일 중 하나는 돈 때문에 자식에게 의지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처음엔 괜찮습니다. 얘야, 이번 달에만 조금 도와줄래? 하지만 이 말이 2번, 3번 반복되면 자식도 부담을 느끼고 부모도 마음이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미안함 때문에 말을 줄이고 자식은 부담감 때문에 연락이 줄어들고 결국 관계는 조용히 멀어집니다. 사랑 때문에 시작된 도움임에도 시간이 지나면 서로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어른은 존중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힘든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하셔. 우리 엄마 아빠는 늘 당당하셔. 걱정 말라고 하시는데 가끔은 그 모습이 참 든든해. 이런 말을 듣는 어르신들은 그 자체로 자식들의 마음속에서 존경의 자리를 갖습니다. 부모가 의존하지 않을 때 자식은 오히려 더 다가오고 더 챙기고 더 마음을 씁니다. 그렇다면 노년의 경제적 안정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버려서 새로운 소득을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늦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1연금 점검하기,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 이미 받고 계신 분도 앞으로 받을 예정인 분도 계시겠지요.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혜택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상담센터, 주민센터, 복지상담소. 이곳에서 본인의 연금 수령 구조를 다시 점검해보세요. 조금만 정리해도 한 달 생활비에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의료비 대비하기 나이가 들수록 가장 부담되는 비용이 바로 병원비입니다. 병원에 한 번, 두 번 가다 보면 생각보다 큰 지출이 생기지요. 따라서 지금이라도 의료보험, 실비보험, 장기요양보험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예방할 때가 가장 싸다는 말이 있듯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대비하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집은 재산이자 자원이다. 우리 세대 대부분은 평생 일해 모은 가장 큰 자산이 집입니다. 하지만 집이 있다고 해서 항상 생활이 여유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집은 크기만 하고 생활비는 부족한 경우가 많지요. 이럴 때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주택연금입니다. 집을 팔지 않고도 집에서 계속 살면서 연금처럼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집을 지키고 생활도 지키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사무리한 투자는 절대 금물 노년층을 노리는 사기 수법은 매년 새로 생깁니다. 이거 한번 하면 큰 돈 벌 수 있어요. 안정적인 투자입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다 하셨어요. 이렇게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큰 돈은 절대 쉽게 오지 않습니다. 평생 땀 흘려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는 일만큼 가슴 아픈 비극은 없습니다. 노년의 돈은 늘리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기반이 갖추어지면 노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선택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할 때 친구를 만나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경제적 자립은 당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노년에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지켜낸 사람입니다. 나는 내 삶을 내가 책임진다. 이런 마음가짐은 어떤 재산보다 가치 있고 어떤 보석보다 빛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보세요. 당신의 남은 인생은 아직 길고 그 시간은 당신의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깊어지고 삶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보이지 않던 것들이 70대, 80대가 되면 천천히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행복의 기준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결국 늘 곁에 있었다는 걸 늦게야 깨달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행복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삶을 살아내야 하고 스스로를 돌보며 남은 생을 어떻게 보낼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 안에는 취미, 함께할 사람들, 거주 환경, 그리고 마음가짐이 포함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하고 나면 갑자기 시간이 비어버린 자신을 발견합니다. 일이 사라지고 역할이 사라지고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지요.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취미입니다.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취미는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나를 돌보고 내 삶을 직접 채운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분은 78세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려서 붓조차 가늘게 잡지 못했지만 하루에 30분, 1년 동안 계속 그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시 나를 찾았어요. 그림 앞에서는 나이가 없더군요. 또 어떤 분은 82세에 걷기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함께 매일 2000보씩 걸으며 가볍게 웃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숫자는 그냥 숫자일 뿐이더군요. 걸을 수 있으면 나는 아직 인생 한가운데 있어요. 이 말에는 노년의 삶을 관통하는 깊은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누구와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나는 요양원 가기 싫어.
이 말은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하십니다. 하지만 가고 싶지 않다면 그만큼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금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 지금 몸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가? 이것이 노년의 거주 선택을 결정합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말하지요. 요양원도 괜찮다. 외롭지 않고 안전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요양원은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는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억지로 끌려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들어가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권은 지금부터 준비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 후반을 가장 평온하게 만드는 비결. 그것은 바로 비교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남을 바라봅니다. 저 집은 자식들이 자주 오는데 나는 왜 조용하지? 저 사람은 여행을 다니는데 나는 왜 병원만 다닐까? 이런 비교는 조용히 마음을 잠식하고 기쁨을 빼앗습니다. 하지만 삶은 각자의 속도로 흘러갑니다. 누구는 건강을 더 갖고 태어나고, 누구는 돈을 더 갖고 태어나고, 누구는 가족 운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버텨온 나, 지금 여기까지 걸어온 나, 누군가의 세월 속에서, 누군가의 마음 속에서 묵묵히 한 역할을 해낸 나,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85세의 어르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 비교하는 것에서 왔다.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의 한 문장은 가끔 책 한 권보다 더 깊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조금 내려놓고, 조금 천천히 걷고, 조금 덜 비교하고, 조금 더 고마워하고, 그러면 남은 인생은 조용하고도 깊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노년은 완성의 시간입니다. 지금부터의 하루하루가 당신의 남은 생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여전히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조금의 따뜻함과 작은 용기를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가 고요하고 평온하며 당신의 내일이 지금보다 더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나이가 들어 80세를 넘기게 되면 우리는 인생에서 또 한 번의 조용한 문턱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과거처럼 몸이 움직여주지 않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고 마음 역시 쉽게 지치거나 외로움을 느끼기 쉬워집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이런 변화를 단순히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라고 받아들이며 지나칩니다. 하지만 최근 의학 연구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80세 이후 건강의 급락은 자연스러운 노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서 비롯된 변화라는 것을요. 다시 말해,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10년, 20년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평균 수명은 83세지만 실제로 스스로 걷고 먹고 씻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 수명은 73세 전후라고 합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10년 이상을 불편과 의존 속에서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건강 수명과 실제 수명 사이의 간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미 늦은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몸과 마음을 다시 깨우는 시간이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일을 위해, 사회를 위해 스스로를 내어주며 바쁘게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서둘러 살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은 익히지 못한 채 여기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 갑작스러운 정적 속에서 많은 분들이 마음 한켠의 허전함과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기가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로 나를 위한 시간이 시작되는 시기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정지하려는 방향으로 기울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리가 약해지면 넘어질까 두려워 외출을 줄이고, 그러다 보니 활동량은 점점 줄어들며 근육도 빠르게 감소합니다. 그러면 다시 움직이기 어렵고 결국 일상조차 부담스러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몸이 멈추면 마음도 멈춥니다. 식사 의욕이 떨어지고 혼자 먹는 습관이 생기고 영양 균형이 무너지며 면역력과 기력이 함께 빠르게 약해집니다. 몸이 약해지는 것이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다시 몸을 무너뜨리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멈춰가는 삶을 다시 흐르게 만들 수 있다면 건강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도쿄 노화연구센터의 장수 노인 추적 조사에서 90세 이후에도 근육량이 회복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운동을 한 것도 고가의 건강식품을 먹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걷고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고 머리를 쓰고 잘 웃고 잘 자는 것, 아주 단순한 5가지였습니다. 이 단순한 일이 몸 전체의 순환을 다시 깨우고 면역과 호흡과 기억 능력까지 되살리는 놀라운 변화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억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80세 이후 건강은 새로운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무리하게 운동을 늘리거나 갑자기 많은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속도를 존중하며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일상을 흐르게 만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의 건강은 근육이 아니라 리듬에서 시작된다. 걷는 리듬, 먹는 리듬, 쉬는 리듬, 자는 리듬. 이 리듬이 안정될수록 몸은 스스로 회복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알아보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부터는 남은 시간이 아니라 내 시간이 시작된다. 이 한 문장이 앞으로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계단을 오르기가 조금 더 힘들어진 것 같고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뻐근해지고 이전보다 걸음이 느려진 것 같다는 생각이 스치듯 지나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변화를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하며 그냥 넘겨버립니다. 그러나 바로 이 작은 변화가 삶 전체를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근육이 잠드는 시기라고 부릅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아주 빠르게 기능을 잃습니다. 그리고 한 번 잃기 시작하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년의학센터 연구 결과에 따르면 80세 이상 고령자의 87%가 근육 위축과 근력 저하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다리가 약해지는 수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 곳곳에서 균형을 잡아주고 천을 조절하며 혈액 순환을 돕고 심지어는 면역 기능까지 영향을 줍니다. 다시 말해 근육이 약해지는 것은 몸 전체의 기능이 동시에 약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균형 감각의 저하입니다. 작은 걸림에도 쉽게 넘어지고 넘어지면 골절, 입원, 침대 생활로 이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침대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들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폐 기능과 심장 기능까지 약해지면서 결국 일상생활에서의 자립이 어려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의 낙상으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일본 도쿄 노화연구소는 90세 이상의 고령자 그룹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진은 아주 가벼운 걷기 운동과 앉아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간단한 근력 운동을 6개월 동안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참가자들의 근육량은 평균 8% 증가했고
걷는 속도와 균형 능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육은 죽지 않는다. 다만 잠들어 있을 뿐이다. 깨워주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리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건강을 되찾겠다는 마음으로 갑자기 과한 운동을 시작합니다. 빠르게 걷기, 계단 오르기, 근력기구 운동 등 익숙하지 않은 활동을 무리하게 시도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몸의 회복 속도는 결코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무리한 운동은 무릎 관절 손상, 허리 통증, 혈압 급상승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에 맞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걸음 속도는 빠를 필요가 없습니다. 발바닥이 바닥을 느끼는 정도의 속도, 하루 10분에서 시작해 20분, 30분으로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숨이 약간 차고 땀이 아주 살짝 맺힐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앉아서 할 수 있는 근력 깨우기 운동입니다. 예를 들면 의자에 앉아 무릎을 천천히 들어 올리기, 발끝과 발 뒤꿈치를 번갈아 움직이기, 허리를 세우고 어깨를 천천히 돌리기 같은 동작들입니다. 이 운동들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근육에 직접 자극을 주는 운동입니다. 셋째, 넘어짐을 예방하는 균형 감각 훈련입니다. 벽을 가볍게 짚고 한 발로 서보기, 혹은 양발을 좁혀 세우고 중심을 잡아보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균형 능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는 마음입니다.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핵심은 경쟁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어제보다 얼마나 더 잘했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도 조금 움직이고 몸이 다시 흐르도록 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근육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조금만 움직여주면 나는 다시 당신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손을 가슴 위에 얹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숨이 들어오는 감각, 몸이 살아있다는 감각, 그 감각을 잊지 않는다면 건강은 다시 당신의 편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제 우리는 몸이 멈출 때 삶의 흐름이 멈추는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우리의 식탁입니다. 몸은 먹는 것에서 만들어지고 먹는 방식은 마음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생각보다 더 깊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 한 끼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을 유지시키는 연료이자 마음을 지탱하는 힘이고 삶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이 식사의 의미를 잊게 됩니다. 특히 혼자 식사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식사는 점점 형식적인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밥이랑 김치만 먹으면 되지. 입맛이 없어서 대충 먹었어. 이런 말들이 습관처럼 나오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몸의 건강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무너져 내립니다. 실제로 국내 노년 영양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의 73%가 영양 불균형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 대부분이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먹는 양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가 건강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먹는 식사는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식탁 하나, 그릇 하나, 반찬 몇 가지. 조용하고 단순하고 번거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조용함이 바로 마음을 서서히 닫아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먹으면 말이 줄고, 말이 줄면 생각이 깊어지고, 생각이 깊어지면 마음은 외롭고 무거워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이 식욕을 줄이고, 식욕이 줄면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 등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몸은 기력을 잃고 면역력이 낮아지고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는 뇌의 변화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동안 대화를 나누면 뇌에서는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혼자 먹는 시간에는 이 호르몬의 분비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는 우울증 가능성을 높이고 뇌 기능 저하 속도를 가속화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혼자 식사하는 노인은 함께 식사하는 노인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2.7배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뇌로 가는 혈류량도 감소하여 치매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식사는 음식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음식이 몸을 채운다면 연결은 마음을 채웁니다. 마음이 채워질 때 몸도 회복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어르신께서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난 뒤 매일 혼자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 익숙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얼굴이 눈에 띄게 야위고 기력이 떨어지고 외출도 줄어들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영양실조와 면역 저하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문제는 음식이 아닙니다. 식탁에서의 고독입니다. 가족들은 주말마다 번갈아 가며 어르신과 함께 식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서 나누는 이야기, 웃음, 소소한 대화. 그 작은 시간이 쌓이자 어르신의 식욕은 서서히 돌아왔고 체력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다시 스스로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살린 것은 음식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식사 습관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한 번의 식탁을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밥을 먹는 약속을 만들어 보세요. 가족, 이웃, 친구, 복지관 모임, 교회 식사 자리, 혹은 동네 경로당. 꼭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만약 함께 식사할 사람이 당장 떠오르지 않는다면 다음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식탁 위에 작은 꽃을 놓습니다. 밥과 반찬을 천천히 예쁘게 담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순간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위해 이 시간을 차린다. 혼자 있어도 나를 소중히 대하는 태도는 곧 외로움을 줄이고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밥을 먹을 때 단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힘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혼자보다는 함께할 때 더 크게 자랍니다. 몸이 약해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강해지는 데에도 역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식탁 위의 온기, 나를 위한 한 숟가락, 우리를 위한 한 시간 속에 있습니다. 이제 몸과 마음이 음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중요한 진실, 바로 움직이지 않을수록 건강이 무너진다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많은 가족들이 놓치고 있는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자주 따라붙습니다. 넘어지면 크게 다친다. 무리하면 병이 난다. 너무 돌아다니면 위험하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움직임을 줄이고 가족들도 그냥 집에 계세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조심이 건강을 더 빨리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함정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의학에서는 이를 과도한 정지 증후군이라 부릅니다. 몸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움직임을 줄일 때 근육과 심장, 폐, 뇌 기능이 동시에 약해지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조용히, 그러나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어르신이 살짝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고 합시다. 가족들은 그 다음부터 걱정이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밖에 나가지 마세요. 위험해요. 엄마, 계단 내려가면 안 돼요. 그냥 집에만 계세요.
처음에는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은 움직임을 앗아가고 움직임이 사라지면 근육도 사라집니다. 근육은 단지 몸을 움직이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근육은 혈액순환, 면역력, 호르몬 분비, 뇌기능 유지에 직접 관여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줄어드는 순간 삶 전체가 무너지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서울대 노인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의 고령자 중 87%가 근육 기능 저하를 겪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사용하지 않아서 잃어버린 근육토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약해지면 더 움직이지 않게 되고, 그러면 더욱 약해지는 끝없는 악순환. 이 악순환이 시작되면 체력은 1년에 3%씩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몸은 크게 티내지 않고 진행합니다. 즉, 자각할 때쯤이면 이미 많이 잃어버린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정말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안전할까요?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은 하루 12시간 이상 누워있는 생활은 하루 한 갑의 담배보다 더 해롭다고 발표했습니다. 왜일까요? 뼈는 쓰지 않으면 빠르게 약해진다. 누워있는 시간은 뼈 밀도를 매달 1-2%씩 감소시킵니다. 이것은 골다공증으로 이어지고 작은 충격에도 골절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심장은 움직임을 통해 강화된다. 걷지 않으면 심장은 점점 펌프 기능을 잃고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손발이 차고 쉽게 숨이 차고 피로가 쌓입니다. 두뇌는 움직일 때 깨어난다. 움직일 때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고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습니다. 활동량이 줄수록 기억력, 판단력, 집중력이 떨어지며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폐는 움직일 때 더 깊게 숨을 쉰다.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폐 안에 분비물이 쌓여 감염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활동 부족은 폐렴 위험을 2배 이상 높입니다. 결국 움직이지 않는 삶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삶을 단축시키는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움직임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많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등산, 체육관, 헬스기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운동은 관절과 허리를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부드럽고 지속적인 활동입니다. 다음은 노년기에 가장 효과적인 움직임 회복 방법입니다. 1. 하루 10분 집안 걷기 방에서 거실, 부엌, 다시 방으로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10분이 어렵다면 3분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2.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앉기. 10회 이는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하체 근력 운동입니다. 넘어짐 예방 효과는 47%나 증가합니다. 3. 햇빛 아래 5분 서 있기. 햇빛은 비타민 D를 활성화하여 뼈와 면역을 보호합니다. 동시에 기분을 안정시키는 세로토닌 분비가 늘어나 우울감을 줄여줍니다. 처음에는 몸이 무겁고 귀찮고 변화를 느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만 지나면 체력이 아니라 표정이 달라집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삶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한 어르신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편한 줄 알았는데 움직이기 시작하니 사는 기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유는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느낌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건강은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멈추는 순간부터 무너진다는 것을, 그리고 회복 또한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외로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외로움이 마음만 아프게 하는 감정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학은 말합니다.
외로움은 실제로 몸을 병들게 만드는 질병이라고. 특히 80세 이후에는 외로움이 식사 습관과 생활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건강을 빠르게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소가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도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두 명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매일 혼자 식사했고, 한 분은 일주일에 3번 이웃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6개월 뒤 두 분의 몸에서 놀라운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혼자 식사하던 할머니는 체중이 4kg 줄었고 근육량도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식사한 할머니는 건강 상태가 오히려 좋아졌으며 혈액 검사에서도 면역세포 수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차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서울영양의학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혼자 식사하는 노인은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노인보다 단백질 섭취량이 42% 낮습니다. 왜일까요? 혼자 식사할 때는 그냥 김치에 밥만 말아 먹어도 되지. 반찬 여러 개 차리기 귀찮아. 이렇게 스스로 식사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식사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동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함께 식사할 때는 대화가 생기고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씹는 속도도 안정되고 소화 효소가 더 잘 분비됩니다. 즉, 누구와 먹느냐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은 노년 건강의 핵심입니다. 단백질 부족은 근육 감소를 가속화시키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회복 속도를 떨어뜨립니다. 고령자에게 가장 위험한 질병인 폐렴, 낙상 후 뼈 회복 저하, 감염 악화.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지속적인 단백질 결핍이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식습관은 나이가 많아도 짧은 시간 내에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단 4주만 꾸준히 관리하면 체력과 기운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오중담 90세 어르신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간단한 식사 루틴입니다. 하루 한 끼는 단백질 중심으로 구성하기. 예, 두부 반모 계란 2개 연어 또는 생선조림, 닭가슴살 1조각 양보다 질입니다. 조금씩 여러 번, 가볍지만 영양이 높은 구성. 혼자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가족이 멀리 있다면 다음도 가능합니다. 동네 경로당, 식사 프로그램 참여교회 또는 복지관 점심 모임, 이웃과 일주일 1회, 밥 친구, 만들기 사람은 말할 상대가 생기는 순간 몸의 활력이 달라집니다. 식사 전에 따뜻한 물 한 잔 소화 기능을 깨우고 속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기 때문에 따뜻함은 소화의 첫 단계입니다.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밥이 맛없었는데 누군가랑 같이 먹으니 다시 밥 냄새가 살아났어. 밥 냄새가 돌아온다는 말. 이것이야말로 삶이 다시 깨어난다는 신호입니다. 외로움은 조용히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함께하는 시간은 조용히 몸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은 운동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은 함께 웃고 같이 먹고 서로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속에서 자라납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시간 동안 사람과의 관계는 삶의 가장 큰 축이었습니다. 노년에도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소유가 아닌 연결을 필요로 합니다. 무언가를 더 갖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것이 삶을 더 오래,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혼자 먹는 밥은 몸을 약하게 만들지만 함께 먹는 밥은 생명을 길게 만듭니다. 우리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을 떠올릴 때 우리는 대단한 비법이나 특별한 재능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장수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크고 화려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일상을 단순하고 온화하게 살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수면의 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은 그냥 자면 되는 거 아닌가? 나이 들면 어차피 잠이 잘 안 와.
새벽에 눈이 떠지는 걸 어떻게 해? 하지만 의학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노년기의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생명 유지 그 자체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80세 이상 고령자 2,800명을 장기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은 사람은 수명이 평균 8.7년 더 길었습니다. 깊은 수면을 많이 한 사람은 치매 발병률이 67% 감소했습니다. 심장 건강 지표는 58%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면의 시간이 아니라 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8시간을 자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만 8시간을 자더라도 얕은 수면만 지속되면 몸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6시간만 자도 깊은 수면이 충분하면 몸은 훨씬 튼튼해집니다. 수면 중에는 뇌가 잠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깨어 있을 때보다 더 활발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뇌는 기억을 정리합니다. 독소를 제거합니다. 신경세포를 다시 연결합니다. 손상된 조직을 재생합니다. 면역 시스템을 복구합니다. 즉, 잠을 제대로 자는 것은 뇌가 스스로를 청소하고 마음과 몸을 되살리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떨어질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생활 리듬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늦게 자고, 낮에 오래 자고, 밤에 TV와 스마트폰을 보면서 뇌를 계속 자극하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방향을 잃습니다. 마치 낮과 밤이 뒤바뀐 세계에 갇히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노년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리듬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년기의 황금 수면 루틴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시간은 약속입니다. 몸은 약속에 반응합니다. 하루만 어겨도 생체 시계는 흔들립니다. 잠들기 2시간 전, 전자기기 중단 스마트폰, TV, 태블릿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이 안 와요는 사실 뇌가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조용한 음악, 책, 따뜻한 차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낮잠은 2030분 이내, 낮에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수면이 무너집니다. 짧게, 가볍게, 피로만 덜어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잠자기 전 몸을 따뜻하게 하기 따뜻한 물로 손과 발을 데워주면 몸은 자연스럽게 이제 휴식해야 한다고 인식합니다. 따뜻함은 수면으로 가는 입구입니다. 이렇게 리듬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가 나타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개운함이 찾아오고, 낮 동안의 기운이 달라지고, 저녁 시간이 더 평온해지고, 감정이 부드러워지고, 몸이 다시 자기 속도를 찾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반복 속에서 자라난다는 것. 우리는 평생 일하고 책임지고 참고 버텨왔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생의 무게를 내려놓고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속도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조화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맞춰가는 것입니다. 빠르게가 아니라 꾸준하게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나 자신을 위해 남겨둔 시간은 몇 분이었나요? 만약 없다면, 이제부터는 하루 중 5분이라도 나만의 빈칸을 남겨두세요. 그 5분이 당신의 근육을 지키고, 당신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당신의 수명을 늘리고, 무엇보다 당신답게 살아갈 용기를 되돌려줄 것입니다. 서 어르신이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이제는 달력이 아니라 제 마음이 하루를 정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한 번이 이 채널이 계속 여러분의 곁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길고 건강하고 무엇보다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